세 번째 시간입니다. 들리십니까? 예.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좀 어려웠죠? 두 번째 시간은 뭘 들었는데 뭘 들은 거 모르고 뭐 빨갛게 나오고 표 나오고 막 그랬습니다.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탄력적 막 복잡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경제론이 끝났다고 보면 돼요. 책 순서를 보면 그럼 탄력성이 끝나고 그러면 경기 변동이라고 나와요. 이 경기 변동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겠지만 1년에 두 번 정도만 딱 공부하면 그럼 다 맞출 수 있게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순환에서는 경기 변동은 지금 하지 않을 거니까요. 자, 그럼 책을 이제 넘기면 어디로 가냐면 그러면 46쪽에 부동산 시장론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럼 46쪽 보고 펴놓고 이제 칠판 볼까요? 자, 제 3편 부동산 시장론인데 이 부동산 시장론에서 이렇게 해서 6가지 사항을 배워요. 근데 오늘은 여기 1번하고 3번만 공부해 볼까요? 그럼 지대, 도시공간구조, 입지론 막 짜증나요. 짜증납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 부분이 짜증나요. 근데 짜증난데 바로 지금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괴로운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하지 않고 1월 달에 지대, 도시공간구조, 입지론 이제 공부할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특징, 그다음에 3번 주택시장 이렇게 해볼 건데 그러니까 뭐 이번 시간 다 끝나지 않고 이 다음 시간까지 갈 거예요. 2시까지 가지 않고 1시 반에서 1시 40분 그 사이에 이제 끝날 것도 같아요. 여러분 눈빛이 초롱초롱하다. 그럼 좀 빨리 끝날 거고, 근데 눈빛이 안 좋다. 그럼 설명이 또 이어지면 늦어질 거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6가지를 배울 건데 출제 문항수는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어쩔 때는 3문제 나왔다가 어쩔 때는 또 7문제 나오고 그러니까 5문제, 4문제 내지 5문제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5문제 나온다고 봐요. 5문제 나오면 요 1번 부동산 시장과 기능과 특징 나오는데 요거는 예전에 단골 손님이었어요. 예전에는 뭐 별표 3개 쳤는데 예전에 그랬어요. 예전에 지금은 약간 출제 비중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기능과 특징 요 뭐 좀 쉬운 건데 요거는 빼고 그럼 5문제 나오면 1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효율적 시장과 주택 시장 요 부분 요 2번, 3번은 좀 약간 쉬워요. 4, 5, 6 미쳐볼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제가 표현 잘못했어요. 할만해요. 할만합니다. 할만한 별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힘들고 여러분이 또 빨리 이해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요건데 어차피 반복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3문제 나왔어. 그럼 3문제 다 틀린다 해봐요. 다 틀려도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건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또 계산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여기서 또 계산 문제 내고 그랬습니다. 계산 문제도 있고 어렵고 약간 난해하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맞을 거니까 지금은 맞지 말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책 46쪽 갔더니 이렇게 나왔네요. 부동산 시장론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시장론을 배우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볼 건데 부동산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을 보는 겁니다. 참고 표시 나왔네요. 참고 표시가 시험에 나올 확률은 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1번이 시장의 개념이고 뭐 구체적 시장, 추상적 시장 만약에 우리 시험에서 구체적 시장이 뭡니까? 추상적 시장이 뭡니까? 출제자는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필요 없어. 그런 건 내지 않은데 제가 이제 배경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마 1월 달 정도까지 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3월 달부터는 이 이야기 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이 뭐냐면 뭐가 시장이에요? 저하고 시장은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요. 배웠어. 수요 공급 이론 공부할 때 지난주에 여기에 시장입니다 그랬잖아요. 이게 시장이다. 이게 그럼 시장에 가면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 공급자 만나는 점 이 점이 균형이고 그때 가격 결정되고 그때 거래량이 결정된다. 이게 시장입니다. 그럼 시장이 뭐냐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을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물건을 사고 팔아요. 그 물건을 사고 판다를 경제학에서는 자원을 배분한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 자원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자원입니다. 자원. 그러면 이 책상은 자원입니까 아닙니까? 자원이야. 이 마이크도 자원이고 옷도 자원이고 자 그러면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가격을 정하고 자원을 배분한다. 이건 물건을 사고 판다. 물건을 거래합니다. 그 말이 이게. 자, 그럼 여기다 부동산 시장 해봐요. 그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수요자와 부동산 공급자가 만나서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으로 부동산을 사고 판다.
부동산이 자원입니까 아닙니까? 자원. 자원을 배분합니다. 그게 시장입니다. 근데 추상적인 기구 현상 그랬는데 요 1번이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말 안 만들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 1번에서 말한 거, 요 1번에서 말하는 것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을 말하지 않아요.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시장은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 말하는 게 아니라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 현상을 시장이라고 불러요. 요 수요자 공급자를 시장 참여자라고 그래. 그럼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수요자, 공급자. 요 자원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자원입니다. 그럼 맥주는 자원입니까 아닙니까? 자원이죠. 어느 분은 또 자원 아니라고 그래. 왜? 눈에 안 보이니까 지금. 이게 다 자원이야, 다 자원. 그 맥주 시장은 맥주 수요자, 맥주 공급자 만나서 맥주 가격이 결정되고 맥주 10병을 사고 팔았다. 그럼 10병이라는 자원이 배분됐다 그 말이야. 그런 현상이 시장입니다. 근데 시장이 구체적 시장이 있고 추상적 시장이 있어요. 그럼 구체적 시장은 장소가 있는 시장이 요건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그럼 추상적 시장은 장소가 없는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 시장과 추상적 시장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무슨 시장인가 봐봐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남대문 시장은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구체적 장소 있잖아요. 장소. 그럼 노량진 수안시장은요? 구체적. 이제 그만합시다. 그게 구체적 시장이죠. 그럼 추상적 시장은 장소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 이런 말 쓰죠.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시장이 어떻다. 이런 말 쓰죠. 그럼 노동시장 어디 있어요? 노량진 수안시장 옆에 있습니까? 자본시장 어디 있습니까? 금융시장 어디 있습니까? 노동시장 뭐 이거 분명히 시장이라 하죠. 장소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 시장을 추상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요 추상적 시장, 구체적인 시장 되는데 요걸 내는 게 아니라 요걸 내는 거야. 우리가 왜 이거 배워요? 1번, 2번 부동산 시장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입니까? 구체적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요. 그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 시장과 구체적 시장이냐면 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다.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침체했다. 그러면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침체했다. 그러면 서울이 지역입니다. 지역. 장소라고 장소. 그럼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추상적과 구체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그래요. 자, 이제 됐고 이제 요건 별로 안 중요하고 이제 요거 3번은 좀 중요합니다. 3번. 자, 경제학자들의 시장을 나누면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 시장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경제학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혹시라도 출제자가 이 완전 경쟁 시장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럼 출제자 비용을 입원해야 돼요. 안정기 시장이 뭐냐 안 물어봐요. 그럼 이 완전 경쟁 시장은 좀 이따 이제 화면 바꾸면 나올 건데 완전 경쟁 시장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책에만 있는 거야. 책에만. 책에. 그러니까 안정기 시장은 존재하지 않고 좀 안전 아니면 불안전입니다. 그 불안정적인 시장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시장, 부동산 시장이니 토지 시장이니 뭐 아파트 시장이니 뭐 모든 시장, 맥주 시장이 전부 다 불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그럼 결론 나왔네.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안전. 불안전. 그거 가끔씩 내요.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적인 시장이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든 아파트 시장이든 주택 시장이든 완전적인 시장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안정적인 시장이다. 그럼 뭐가 불안정적인 시장이냐?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이게 불안정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험에 낼까요? 독점 시장, 과점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은 불안정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러니까 결론이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전. 불안정적인 시장을 대표하는 게 독점입니다. 이 내용은 좀 또 나올 거예요. 그럼 이 화면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시장이 뭐냐? 수요자와 공급자 만나서 가격 결정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게 시장이다. 물론 그것도 시험에 나올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시장 완전 불안전? 불안전. 자, 됐어.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예, 화면 넘겨서 4번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완전 경쟁 시장과 부동산 시장을 지금부터 이제 비교할 겁니다. 여러분 책에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 완전 불안전? 불안전입니다. 요거. 여기서 가끔씩 시험이 이제 출제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없지만 여기 최근에 이제 출제했던 거 여기 했습니다. 여기에 완전 경쟁 시장이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완전 경기 시장이 되려면 이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런 말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자 시험에서 우리 시험에서요. 다음 중 완전 경기 시장이 조건 이렇게 물어봐요. 그렇게 낼까 안 낼까? 안 내요. 그러니까 완전 경기 시장이 되려면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요걸 시험에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완전 경기 시장이 되려면 어떤 게 완전 경쟁이냐면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요자 공급자가 여러 명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다수의 수요자 공급자. 그래야만이 완전 경기 시장이 되는 거야. 그다음에 상품의 동질성, 시장의 진입과 탈퇴의 자유, 정보의 안전성.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갖추면 완전 경기 시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동산 시장이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갖춘다면 완전일까 불완전일까? 완전히. 요 네 가지를 갖췄을 때 완전 경쟁. 그 부동산 시장이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충족한다면 완전 불완전? 완전. 근데 요 네 가지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럼 결론은 완전입니까 불완전입니까? 불완전이야. 자 결론은 나왔어요.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이다. 근데 왜 불완전하는가? 그게 이제 원인입니다. 그럼 수요자 공급자가 엄청나게 많았을 때 그때 완전 경쟁이 되는데 그런데 부동산은 비쌉니까? 부동산 비싸잖아요. 선생님 부동산 안 비싼데요? 부럽네요. 부러워. 부동산 안 비싸다는 사람 부럽습니다. 부동산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비싸 고가성입니다. 그러면 서울의 타워팰리스 비싸죠. 그럼 타워팰리스의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보면 부동산이 비싸니까 요 비싸다는 이유 때문에 돈 많은 사람만 수요자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다 소수다? 소수다. 요걸 다수라고 낸단 말이에요. 다수라고. 그럼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입니다. 요 수요자 공급자를 시장 참여자라고 그래. 그럼 이렇게 된 거죠.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이 갖는 고가성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가 소수고 시장 참여자가 소수고 그래서 완전이다 불완전이다? 불완전이다. 하나 더 법적 규제. 자 이런 부분들은 아직 생뚱맞아요. 이 비싸다는 것은 알겠어요. 법적 규제는 이런 겁니다. 뭐가 법적 규제냐면 나중에 이제 공법 배우면 농지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죠? 농지법. 자 농지법 있어요. 그러면 농지법을 보면 내가 농지를 사고 싶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농지법을 보면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사야 돼요. 그럼 제가 주소지가 서울입니다. 제가 주소지가 서울인데 그런데 제가 제주에다가 농사 짓겠다고 농지를 사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럼 농지를 제주도에 샀어. 내가 농사 지으려면 그럼 제가 전용 비행기가 있어야 돼요. 그럼 비행기 다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지법을 보면 농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사람이 사야 돼. 그러니까 농지법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은 제주도에 농지를 못 삽니다. 전라도에 농지 못 사요. 서울도 경상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농지법을 보면 농지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법적 규제입니다. 청문회 같은 거 하다 보면 이 농지법 위반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위 공무원들이 그러잖아요. 고위 공무원들이 무슨 장관 청문회 가면 왜 농지 샀습니까? 거기 왜 샀습니까? 그러면 은퇴하고 나중에 거기다 농사 짓고 살려고 샀습니다. 그런다고. 그럼 은퇴하고 사면 되지. 왜 먼저 샀냐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지만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할 때요. 어떤 여성 무슨 장관이 모르겠지만 여성분이 장관 후보로 나왔어요. 근데 그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지를 너무 많이 산 거야.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아주 명언을 남겼잖아요. 왜 농지를 샀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법을 어긴 게 없고 농지를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분은 장관 후보에 낙마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 농지에서 엎드려 살아 그냥. 그렇게 사랑하면. 그러니까 농지를 살 수 있는 이게 범위가 정해졌다 법적으로. 요즘 잘 나와요. 여기 보면 그럼 특정인의 이름을 제가 거론하지 않겠지만 어떤 정당이 아주 젊은 그 당 대표가 쫓겨났고 이런 대표 있잖아요. 그분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뉴스에 크게 나왔었어요. 한번 쳐보세요. 그럼 나온가 안 나온가?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농지법 위반이.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가 유야무야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이 법적 규제 때문에 제주도에 농지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럼 많아야만이. 수요자 공급자가 많아야만 완전 경쟁인데 부동산은 고가성 법적 규제 때문에 수요자 공급자 다수다 소수다? 소수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그럼 이렇게 된다고 시험 문제를 어떻게 되냐면 고가성은 법적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하게 만든다. OX? O. 상품의 동질성. 상품이 다 똑같아야 돼.
그래야만이 완전 경쟁이야. 그럼 이 책상은 다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교실 안에서 이 책상은 똑같대. 그럼 책상만 보면 완전 경쟁이 되는 거예요. 상품이 다 똑같아야 되니까.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이라는 강력한 특성이 있어요. 다 다르다는 소리죠. 그럼 상품이 다 똑같을 때, 상품이 동질성 있을 때, 상품이 표준화됐을 때 완전 경쟁. 근데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다 다르다. 완전 불완전, 불완전. 상품이 비표준화 다 다르다는 소리예요. 그럼 개별성은 상품을 비표준화 만들고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완전 불완전, 불완전. 이게 31회 때 시험 지문이야. 31회 때 시험 지문 볼게요. 여러분 자료에는 없어요 지금. 봅시다. 책에는 개별성은 여기 있네. 개별성은 토지 시장을 부동산 시장을 불안정한 시장으로 만드는 요인이다. OX 이렇게.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시장에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야 돼. 그게 진입과 탈퇴의 자유야. 그 진입과 탈퇴의 자유가 있으면 시장이 완전이야. 근데 진입과 탈퇴의 자유가 없으면 완전 불안전? 불안전이야. 그럼 내가 타워팰리스 시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타워팰리스 비싸죠. 비싸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다음에 내가 제주도 농지시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내가 주소지가 서울에 있으니까 농지시장에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부동산은 고가성, 법적 규제 때문에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습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그럼 완전 불안전? 불안전. 자, 29회 때 시험 문제 갑시다. 진입 장벽. 여기에 진입 장벽이 시장 진입과 탈퇴가 곤란하다는 소리야. 그럼 진입 장벽의 존재는 부동산 시장 완전 불안전? 불안전. 됐나요? 이렇게. 자, 정보의 안전성이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정보의 안전성이란 말은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다는 거야.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다. 그게 정보의 안전성입니다. 그러니까 완전경인 시장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돼. 어떤 시장이든 완전경인 시장이 되려면 이게 다 갖춰야 되거든. 수요자, 공급자가 많고 다 엄청 많고 상품이 다 똑같고 시장이 진입과 탈퇴가 자유가 있고 정보의 안전성 이거 다 갖춘 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역으로 설명해 볼 거니까 자,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정보의 안전성이 있다 이 말은 우리 노원구만 볼게요. 노원구의 부동산 시장이 정보의 안전성이 있다 이 말은 앞으로 노원구가 어떻게 개발된다. 3년 후에는 10년 후에 어떻게 개발된다. 그게 전부 다 공개돼 버린 거야. 노원역 여기 3번 출구 옆에 3년 후에 뭐가 들어서고 그다음에 신세계 롯데인가? 롯데백화점 어디로 가고 거기에 뭐가 들어서고 이게 전부 다 공개돼야 돼. 그게 정보의 안전성이야.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그렇게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 어떻게 사고 팔았다 어떻게 될 것인다 그거 공개하지 않는다. 그럼 거래의 비공개성 때문에 정보가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불안전. 그러면 거래의 비공개성은 정보를 불안전하게 만들고 부동산 시장 완전 불안전? 불안전. 그럼 여러분들 이 표를 전부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 그럼 공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용량은 한계가 있는데 요거 표를 다 기억한 게 아니라 요거는 기억할 필요도 없고 완전경인 시장의 조건 요건 다 기억할 필요 없고 부동산은 고가성, 개별성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법적 규제 때문에 완전 불안전? 불안전.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베이스 깔고 이제 부동산 시장의 기능과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해서 46페이지 있습니다. 자, 47페이지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고 기능하고 특징 중에서 뭐가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아요? 특징이 잘 나와. 특징이 타이틀 여기 있는 게 타이틀이잖아요. 이 타이틀에 특자 들어간 것은 시험에 잘 나와요. 특자 들어간 거.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배웠던 것 중에서 특자 들어간 게 부동산의 특성이 있었어요. 부동산의 특성. 부동산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특자 들어갔죠? 이 특자. 부동산 특성 매년 시험에 출제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습니다. 시장의 특성 또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요거잖아요. 요거 특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출제 비중이 높아요. 네, 요 부동산의 특성은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예전에는 엄청 잘 나오다가 요즘은 출제 비중이 조금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 아시겠습니까? 자, 기능 갈게요. 기능을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기능은 한자 말이니까 순수하게 우리말로 하면 역할. 그럼 저의 역할은 수요일 날 여러분 만나서 부동산학을 이야기하는 게 저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물론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은 노래 부를 겁니다 아마. 기능이 역할입니다. 그러면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다 보면 요 기능이란 말이 몇 번 나와요. 근데 기능은 시험에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소리 안 나온다 기능은. 그러면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여기 지금 6가지 나왔는데 물론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출제 비중 그렇게 높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럼 부동산 시장으로 갑니다. 부동산 수요자하고 부동산 공급자가 만나죠. 어디에서? 시장에서. 그러니까 부동산 수요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데요? 매수자라고 하죠. 매수자. 매수인. 공급자를 매도인이라고 하죠. 그럼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서 악수하고 헤어집니까? 가격 결정합니까? 가격 결정. 그럼 가격은 어디서 결정됩니까?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격을 형성합니다. 가격을 창조합니다. 이런 역할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책에는 창조라고 나왔거든요. 창조. 저는 창조란 말이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창조란 말이. 무슨 뭐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는 창조란 말을 단중히하고 잘 안 쓰고 가격을 결정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격이 결정된 물건을 사고 팔아요? 안 팔아요? 사고 팔겠죠. 여기 1번부터 6번가 중에서 물건을 사고 판다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교환한다도 물건을 사고 판답니다. 그다음에 자원 배분한다. 물건을 사고 파는 겁니다. 자원이 물건이라고 있잖아요. 물건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이 자원이거든. 그럼 자원을 배분한다. 여러분들 부동산 토지는 공간입니까 아닙니까? 공간. 우리 첫 번째 주에 처하고 처음 만났을 때 복합 개념의 분산 배웠어요. 복합 개념 분산은 기술적 개념, 자연, 공간, 위치, 환경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시장,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자원을 배분한다. 부동산이 공간이죠. 공간을 배분한다. 소유권을 할당한다. 저 아파트 301호가 내 소유권이다. 나에게 소유권이 할당됐다. 배분됐다. 이런 뜻이에요. 바꾼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를 10억에 샀다. 그럼 아파트 소유권과 10억하고 바꿨다는 소리잖아요. 자, 공간을 조정한다. 사고 판다는 소리예요. 소유권 조정한다. 이렇게. 그다음에 정보 제공. 부동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정보 제공하잖아요. 우리가 노원구에 부동산 시장 오면 노원구는 아파트 가격은 평당 얼마다 이런 정보 제공이잖아요. 정보 제공.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럼 1번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고 2번 설명했습니다. 다 설명했는데 잘 나오는 것은 다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출제 비중은 높지 않는데 나오긴 해요. 근데 요거 2번 하고 그다음에 자원 배분 뭐 이 정도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기능 가격 결정하고 뭐한다? 자원을 배분한다. 자 그러면 1번 토지 이용 형태 결정합니다. 요건 한 2번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우리 노원구입니다. 노원구라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럼 이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는 어떤 용도로 이용할 것인가? 이 토지를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인가? 상업용으로 이용할 것인가? 공업용으로 이용할 것인가? 그게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노원구는 지금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 공급이 막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이 토지는 아파트 부지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게 토지 이용 형태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럼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형태를 이 토지에다가 지대를 토지 가격을 가장 많이 지불한 사람이 이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부동산 시장의 기능입니다. 가볍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외우지 말고 부동산 시장의 기능은 수요자 공급자 만나서 뭘 결정하고 가격 결정하고 그 가격으로 부동산 사고 판다. 자원을 배분한다.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47쪽으로 갑니다. 47쪽으로 와서 자, 부동산 시장의 특징 나왔네요. 부동산 시장의 특징 완전 불완전 하나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국지적 시장이요 중강성 효율적 요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란 말은 이제 1월 달에 배우고 지금은 안 배워 지금은. 그러면 여기에 이제 요 세 가지 특징은 머릿속에 이제 입력하고 이제 시험장에 갈 건데 일단 불안정의 시장입니다. 그러면 1번부터 쭉 설명할 건데요.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볼까요? 부동산에 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특성. 부동산의 특성, 토지의 특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특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가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돼요. 그런 게 이런 거죠. 부동산의 특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의 특성 1번 타자를 뭘 배웠습니까? 부동성을 배웠습니다. 요거는 좀 재미가 없죠. 눈빛이 그런 것 같아요. 아까 탄력성 할 때는 막 눈이 막 이래가지고 그러는데 막 호랑이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뭐냐 재미없는 것 같아요. 예? 부동산 특성 부동성이 있었습니다. 그 부동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 해보십시오. 지역, 임장활동, 외부 효과. 그러면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됩니까? 맞잖아요.
부동성 때문에 제가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부동성 하면서 여기가 부산입니다. 그 부산에 있는 토지들은 부산이라는 지역에서 시장이 형성된다. 그 부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지역별 시장을 만든다. 지역별. 국지적 시장을 만든다. 맞습니까? 그거 배웠잖아요. 뭐? 봐요. 지역별 부분 시장, 국지적 시장, 부동성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은 부동산의 특성, 부동성을 때 다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로 국지적 시장이 됩니다. 그럼 국지적 시장이 됐네요. 이거. 불안정의 시장 공부했고 국지적 시장이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자, 2번 양가로 이건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요 개별성이라는 특성을 배웠어요. 개별성. 그럼 개별성 그러면 생각나는 말 해보세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모든 것을 개별화시킨다. 개별 분석 이런 거 나왔고 B자 나왔죠. B자. 자, 그럼 개별성 때문에 상품의 비표준화, 상품이 다 다르다. 시장의 비조직성, 요 시장의 비조직성이 무슨 말인가 안네요. 시장의 비조직성이 무슨 말이냐면 유통 구조가 없는 거야. 도매상, 소매상이 없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 중개업소 지나가다니다가 어떤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우리 중개사무소는 충청도 땅을 도매합니다. 이런 게 있던가요? 없어요. 그게 시장의 비조직성입니다. 그러니까 유통 구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일반 물건들은 우리 사무실에서는 무엇을 도매합니다. 소매합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공장이 있고 도매상이 있고 소매상이 있고 이런 것들이 유통 구조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야. 근데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비조직화되어 있다. 거래 비공개성. 여러분 부동산 사고 팔 때 내가 얼마 주고 샀고 어떤 조건을 샀고 이런 거 잘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게 거래 비공개성입니다. 요거 개별성 할 때 다 배웠거든요. 이렇게. 그럼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됩니다. 상품이 표준화됐을 때 시장이 완전이라 했어. 비표준화됐습니다. 불안정이죠. 거래의 비공개성. 어느 조건으로 사고 팔았다 말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 수집이 영위할까 곤란할까? 곤란해요. 이것 때문에 중개업소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부산 해운대 가서 아파트를 산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가 해운대 가기 전에는 정보를 많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가면 정보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고. 중개업소에서. 그러니까 해운대 부동산 거래가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정보 수집이 곤란해요. 그럼 정보 수집이 곤란합니다. 그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요. 정보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럼 수요자 공급자는 이 옷을 살 때, 제가 이 옷을 살 때 정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정보는. 그런데 부동산 살 때는 정보가 필요해요.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 이런 건 정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들어가는 거야. 그럼 정보 비용이 들어가면 수요자 공급자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기도 나오기도 용이할까 곤란할까? 곤란. 그럼 거래의 비공개성은 시장 진출입을 곤란하게 만들고 시장 진출입이 곤란하면 시장이 완전 불안전? 불안전. 예? 그럼 이 화면에 있는 것은 결국은 부동산 시장은 불안정 시장입니다. 그다음에 분산 시장은 국지적 시장입니다. 이렇게. 아까 그 표에서 개별성 때문에 상품이 비표준화되고 시장이 완전 불안전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똑같은 내용들이. 자, 이제 4번에 수요 공급 조절 곤란 나왔습니다. 이 4번 엄청나게 잘 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의 특징 중에서 4번이 그동안 가장 많이 나왔어. 4번이. 그럼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 나왔는데 수급 조절이 곤란이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이야? 그러면 수급 조절 원활한 거 볼까요? 요 수급 조절이 수요 공급 조절이야. 그러면 이 옷을 볼게요. 이 옷의 수요가 증가해요. 그럼 옷의 수요가 증가하면 옷의 가격은요 올라가요. 그럼 옷의 가격이 올라가면 이 옷의 가격이 올라가면 옷의 공급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해요. 그러니까 수요 있는 곳에 공급도 따라오면 수요 공급 조절이 원활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옷의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감소해서 이 옷의 수요가 감소해서 옷의 가격이 떨어지면 옷의 공급은 증가 감소 이렇게 됐을 때 수요 공급 조절이 원활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요 공급 조절이 원활하다가 무슨 말인가 시험에 내지 않죠. 그럼 이제 부동산으로 옵니다. 그러면 서울에 부동산 아파트 해봐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막 증가해요. 그럼 아파트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단기는 짧은 기간이야.
그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아무리 올라간다 하더라도 짧은 기간은 아파트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공급이 안 되니까 이 가격이 높게 나타나요. 그럼 장기가 되면 아파트가 올라가서 장기가 되면 아파트 수요가 증가해서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장기가 되면 아파트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급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기 부동산 보면 단기하고 장기로 나눠봤습니다. 단기하고 장기로 나눌 때 장기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서 장기적으로는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근데 단기는 짧은 기간은 수요가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공급 증가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니까 이 가격이 높게 나타나 버린 거야. 높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잘못됐다고 그래. 이것을 단기적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봅시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다 끝났어요. 여기 하면 거의 끝나는 거야. 그 밑에 뭐라고 나왔는데 그것은 다 부수적인 거고. 자,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여 장단기적으로 가격이 왜곡된다 이렇게 해요. 뭡니까? X입니까? X. 장단기 아니라 단기적으로.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요걸 장단기적으로 왜곡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뭘까? X가 X.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왜곡됐단 말은 잘못됐다는 소리야. 잘못됐다. 그러면 요 옷 같은 경우는 수요 증가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공급이 증가해요. 바로 증가해 가격이 바로 떨어져서 가격이 온 상태로 가버려요. 근데 부동산은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서 공급이 증가가 안 되니까 가격이 높게 나타난다. 그게 왜곡됐다 이렇게 나와요. 왜곡됐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럼 부동산 시장은 수급 조절이 곤란하여 장단기적으로 가격 왜곡됩니까? 단기적으로? 단기적 왜곡. 5번 나왔던 것 같아요. 5번. 단기적 왜곡, 단기적 왜곡 나오다가 장단기적으로 왜곡된다. OX, X. 단기적으로 왜곡된다. 자, 5번 지문 갑니다. 이 옷을 살 때 국가가 제가 이 옷 살 때 개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러분 옷 살 때 국가가 뭐 개입합니까? 그거 사라. 빨간색 사라. 노란색 사라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하지요. 부동산은 그렇게 한다. 이게 법적 규제입니다. 가단. 엄청나게 많은 정부의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정부의 공적 규제. 이게 정적 규제입니다. 제가 제주도에 농지를 사고 싶어요. 근데 농지법에서 저한테 제가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고. 그게 법적 규제죠. 그러면 정부가 엄청나게 개입해요. 정부가 개입하면 시장의 역할이 강화될까 약화될까? 약화돼요. 정부가 개입하면. 그러니까 정부의 과다한 공적 규제는 시장 기능을 다운시켜요. 그다음에 가격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법적 규제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평당 가격이 아무리 높아도 만약에 1,000만 원 해라. 평당 가격이. 이게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분양시장에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야 1,000만 원까지만 받아. 1,000만 원 넘어가면 안 돼. 이게 상한제입니다. 근데 시장은 분양가가 지금 평당 2천만 원이야. 근데 정부가 1,000만 원을 규제해요. 그게 분양가 상한제죠.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버리면 2천만 원이 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되어버려요. 1,000만 원. 그럼 가격이 뭐요? 왜곡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야. 정부의 과다한 개입은 가격 왜곡 현상을 발생시킨다. OX? O.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정부가 우리는 지금 시장 경제를 배우는 거야. 시장 경제. 그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시장 기능이 약화된다, 강화된다, 약화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하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버린다고. 요 시장의 특성에서는 정부의 비대칭성 가격 왜곡 현상에서 가격 왜곡이란 말이 잘 나오잖아요. 단기적 가격 왜곡. 정부가 개입하면 가격 왜곡. 정부의 비대칭성 가격 왜곡 현상 발생하는 게 나왔습니다. 물론 출제한 적이 있는데 출제는 딱 한 번 했던 것 같아요. 자,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건물이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자, 만약에 이 건물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 누수 현상이 발생해요. 그 누수 현상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정보의 비대칭성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보가 다른 거야. 여러분의 부동산학 지식과 저의 부동산학 지식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게 비대칭입니다. 응? 여러분의 부동산학 결혼 지식과 저의 결혼 지식이 똑같다. 그게 정보가 대칭적이라고 해. 저의 재산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의 나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 대한 정보는 저하고 여러분이 다른 겁니다. 그것을 비대칭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정보가 비대칭성이란 말은 이제 의미를 아셨죠? 그러면 이 건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정보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이게 하자가 있어. 하자가 있어서 정상가격은 10억인데 근데 파는 사람이 매도인이 요 하자를 속여요. 속이고 뭐라 하냐면 여기에 파는 사람이 하자가 있는데 불구하고 정상가격이 10억인데 15억을 불러요. 15억을. 그럼 15억을 부르니까 매수인은 하자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게 정보의 비리증성이야. 그러니까 매수인이 뭐라 하냐면 너무 비싼데 한 2억만 깎아주면 안 돼요? 3억 깎아줄게. 3억이지. 3억. 그러니까 3억을 깎아줘요. 그럼 얼마 그래야 돼? 12억 그래야 돼요. 그럼 이 하자를 알았다면 매수인이 12억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10억 준다고. 그러니까 정보가 다르니까 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 10억짜리가 12억 될 수 있다. 그거 가격 왜곡에서 발생한다. 자, 7번. 매매 기간의 장기성입니다. 아파트 팔라고 내놓으면 잘 팔려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그러니까 부동산 잘 안 팔리죠. 그게 매매 기간의 장기성입니다. 단기거리 곤란성, 환금성이 낮다라고 그래요. 요거 그렇게 중요성이 없습니다. 요 환금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꿀한 현금으로 바꾸는 성질. 그걸 환금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말은 결국 이겁니다. 얘는 부동산은 팔라고 내놓으면 잘 안 팔립니다. 그 말이야. 이게 환금성이 낮다는 거예요. 자, 예금 있고 주식 있고 부동산 있습니다. 자, 요거 전부 다 자산이거든요. 그러면 요 세 가지 있는데 환금성, 현금으로 바꾸는 성질, 환금성, 이 세 개 중에서 환금성이 가장 높은 건 뭡니까? 예금이죠. 가장 높죠. 높다. 왜? 은행 갈 필요도 없어. 은행 갈 필요도 없고 뭐야? CD기 가면 돈 나와. 그죠? 그럼 예금 이꼬로 현금이야. 환금성이 높죠. 주식은 상대적으로 예금보다는 환금성이 낮아요. 주식 팔라고 내놓으면 안 팔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금성이 그렇게 높지 않죠. 중간 정도 되게 중간 정도. 부동산은요. 저도 부동산 내놨는데 지금 30년 동안 안 팔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요. 여러분도 아는 땅입니다. 남산이라고. 남산 누구 건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제 겁니다. 뭐 등기부를 확인해 봤어요? 제 거라니까 남산이. 근데 안 팔리고 있어요 지금. 남산만 팔리면 저 이렇게 안 삽니다. 그럼 부동산은 환금성이 높아야 된다죠? 낮죠. 현금하고 곤란하죠. 이렇게 그 뜻이죠. 이건 다 했죠. 부동산 시장은 수요자 공급자가 다수다 소수다? 소수. 부동산 사고 팔 때 아니 이 옷 사고 팔 때 등기 쳐요? 중개업소 가요? 안 가죠. 근데 부동산은 사고 팔 때 중개업소 가서 등기도 해야 되죠. 근데 나중에 배우겠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받지 않으면 등기도 안 해주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절차가 복잡하다는 소리예요. 자, 요 공매의 곤란성 나왔는데 딱 한 번 나왔어요. 요즘 공매 나오죠? 공매. 뭐 공매를 금지한다 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요 공매가 뭐냐면 공매가 주식시장에 나오는 건데 이게 공매입니다. 제가 주식이 없어요. 제가 주식이 하나도 없는데 제 친구가 현대차 주식을 1000주를 가지고 있어요. 1000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 친구예요. 1000주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 같은데 이 친구는 좀 줄하게 해야 되겠다. 너 부자니까 좀 잘라 이렇게 해야 되겠다. 10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100주를 빌려요. 100주를 빌리고 팔아요. 팔고 나서 나중에 며칠 후에 또 갚아줘요. 그게 공매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는 나는 없는데 빌려서 팔고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공매야. 그럼 이제 봐요. 공매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친구한테 현대차 주식 1000주 중에서 100주를 빌려요. 100주를 빌리고 요걸 팔아요. 이거 팔아버립니다. 매도하고 나서 나중에 친구한테 갚아주면 돼요. 그러면 친구한테 갚아줄 때 현대차 주식을 빌렸는데 갚아줄 때 만약에 현대차 주식이 아니라 뭐 제약회사 주식을 갚아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현대차 주식은 주가 한 주에 만약에 5만 원이다. 어떤 제약회사 주식은 주가 하나에 10,000원이다. 그럼 친구한테 현대차 주식 주가 5만 원짜리를 100주를 빌리고 야 100주 갚아주면 되지? 그러니까 친구가 그래 제약회사 주식 줘버린 거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공매가 되려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돼. 똑같은 물건. 그럼 제가 현대차 주식 100주를 빌려서 팔고 다시 현대차 주식을 사서 갚아주면 돼요. 그럼 현대차 주식은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공매가 되려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부동산으로 갑시다.
제 친구가 아파트 100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를 100개를 빌려요. 팔아버렸습니다. 다시 갚아줘야 돼. 그럼 그 아파트를 사줘야 되거든. 그 아파트를. 그런데 아파트는 똑같은 아파트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은. 응? 그러니까 공매는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공매가 되는 거야. 근데 부동산은 개별성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공매가 영위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공매는 빌려서 팔고 똑같은 물건을 줘야 돼요. 근데 제가 친구한테 토지 10필지를 빌렸어요. 그럼 팔았으면 그럼 10필지를 갚아줘야 되는데 그 토지를 갚아줘야 돼. 그 토지를. 근데 그 토지를 살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공매가 되려면 똑같은 물건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돼. 그럼 개별성은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매를 용이하게 한다. OX, X. 공매를 곤란하게 한다. 이 책상은 공매가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똑같은 게 존재하니까. 응? 자, 여기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까지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결론. 부동산 시장은 완전 불안전.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시장이 된다. 됐습니까? 수요 공급 조절이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하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48쪽 가면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50쪽 가면 주택 시장이 나왔네요. 주택 시장 여기 이제 오늘 마지막이고 10분 쉬었다가 주택 시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거기 데일리는 두 번째 부동산 시장의 기능 특징 그거 풀면 됩니다.